제목이 좀 뭐 그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단기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사례를 소개드릴 분이 가명 김선영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3개월 정도 자립 준비를 해서 저희가 직접 자립을 지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봤고요. 이제 이분에 대한 간략한 이제 인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성이시고 69년생 이십니다. 심한 정신장애 갖고 계시고, 한쪽 눈이 각막 이식 수술했는데도 시력이 안 나오는 수준이어서, 그거는 또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이렇게 중복으로 진단을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당연히 장애연금 대상자십니다. 저희 희망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분이 90년도 입소를 하셔서 2020년도에 퇴소를 하셨으니까 30년 동안 희망원에서 생활을 하신 거고, 이분의 이제 히스토리를 앞에서 그 사례집을 먼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보육원 두 곳을 다니면서 상담하셔서 재활원에서 유년기랑 이제 그 청소년기 보내셔서 사실 희망원을 입소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50년 동안 평생 이제 시설 생활을 하신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시고 저희 희망원에 입소한 30년 동안 정신과 그리고 외래과 질환으로 인해서 40회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셨던 대상자십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봤었을 때 이전에 저희 시설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재활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주소 주민등록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무용고로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희망원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9개월 이상 수료하시고 그 이후에 중간에 집에서 생활하신 게 2년 이상에서 총 그 기간을 합했었을 때 3년 3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분의 특이사항 중에 가장 사실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문제의 중심에서 이제 그런 임파워먼트, 강점의 어떤 걸로 이분의 변화를 제일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 복지관에 그 행복학교라는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일상이 그 복지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자립지원 과정을 보면 사실은 좀 이게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그 선영님의 어쨌든 그 과정을 봤었을 때는 사실 그 자립상담과 사례회의는 저희 희망원 안에 그 중간에 집에 있던 2년의 과정 안에서 계속 이것들이 반복이 되기는 했었어요. 매주 중간에 집에 방문을 하고 방문을 통해서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상담이 자립상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들 그리고 본인의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점검하고 또 상담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요. 사례회의랑 같이. 그리고 이제 저희 탈설 지원팀에서 그 앞에 이분이 3년 정도 동안 중간에 집에 살았던 준비했던 그 상황에서 이분에 대해서 사례를 넘겨받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 자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늘 사례회의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점이 2020년 저희 1월, 2월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회의 때 사실 저희가 당연히 점검하는 것들이 이분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혼자서 어쨌든 생활을 하는 게 일상생활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점검을 했고요. 이 점검의 기준은 중간에 집에 계시는 2년 이상의 생활들이 그 안에 다 그 점검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강점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약점을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완해서 지역사회에서 잘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 연결에 대한 부분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립 준비를 하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분을 신청을 했거든요. 취약계층 긴급 주거 지원이라는 제도가
3개월 이상 그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한해서 뭐 예를 들어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그 좀 많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LH 매입주택을 통해서 최소 2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노숙인 시설도 해당이 돼서 다행히 그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 그 심사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선정이 되셨고 그래서 LH 임대주택 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LH 임대주택 계약을 할 때 사실 그 기본 그 보증료가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또 주거복지재단에 그 이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복지재단의 자원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계약금 50만 원 네,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선영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장애복지 일자리를 1년 이상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립에 위한 정착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사전에 본인이 마련하신 게 있어서 추가로 이제 그 임대 보증금을 좀 높여서 월세를 좀 줄이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 이외에 또 주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물품 구입 에 대한 지원 서비스 20만 원 있고 저희가 이용하시지는 않았지만 또 이사와 관련해서 또 20만 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본인이 LH 그 주택을 통해서 몇 곳에 이제 그 주택들을 그 리스트를 받아서 직접 다 방문해서 보시고 위치, 자기의 생활권, 뭐 그다음에 뭐 컨디션, 집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인이 결정하신 그 선정하신 마침 역세권에 있는 또 저희 희망원과 근거리에 있는 곳에 방 2개, 거실 겸 주방 1개 있는 곳에 이제 그쪽으로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사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순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일상 지원하는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해드렸죠. 가정 가구 구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립을 했었을 때 바로 뭐 당장 식생활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생필품들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것들 일일이 다 지원을 해드렸고 이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 뒀던 자립 정착금으로 네. 그거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자립을 하시고 나면 저희 희망원에서 퇴소하시고 바로 본인이 이제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그 이후에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의료급여 관련한 그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을 일괄 다 같이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서비스들은 다 연결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여전히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일상생활 지원회에서 당연히 활동 지원사를 지원받는 활동 보조인 지원에 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정서적인 어떤 지원을 위해서 기존 지역에 있는 여기 달구벌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지역의 아예 센터를 통해서 또 방문 상담과 또 자조 모임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시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의 복지 일자리와 그리고 행복학교 프로그램 계속 꾸준히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뭐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기존에 있던 그 지역에 이제 이분이 이제 신자셔가지고 또 종교 시설에 성당에 또 그 교적도 뭐 등록을 해드리면서 그쪽에 사회복지 또 회에서 지원해주는 뭐 지원 서비스도 신청을 해서 아마 월에 5만 원씩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세팅을 계속 그 자립하시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해드렸고요.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주에 뭐 2, 3회 이상 계속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방문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하지만 뭐 주에 한두 번 전화로 상담하고 뭐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분한테는 사실은 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역의 활동 지원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복지관에서 일상을 보내시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함께 뭐 일상에 뭐 지원도 해드리고 특히 이분이 외출하시고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고 또 병원에 진료 다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받기를 희망하시는데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전의 삶에 비해서 본인 스스로 뭐 엄청 만족해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자랑하시고 싶어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좀 키워드를 통해서 이분의 자립 지원 관련된 얘기를 좀 그냥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그 40회 이상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내과적인 질환이나 외과적인 질환은 사실은 불가피한 건데 정신과 입원 치료도 사실은 20회 이상이었고 뭐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긴 하였지만 사실 자외 가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뭐 보신 케이스도 있는데 자기의 생리를 뽑기도 하고 살점을 뜯기도 하고 진짜 좀 심각한 어떤 그런 병력이 어떤 증상들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래서 그 항상 과거에는 이분의 어떤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늘 그렇게 접근했었어요. 근데 그 이분이 어떻게 이제 그 저희 그 탈시설 지원팀 이전에 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라는 데 참석을 하시고 그 6개월 과정 이수를 하시면서 중간에 집에 가기 전에 저희 그때 당시에 계셨던 팀장님과 저희 팀에서 이제 논의를 했었을 때 사실 이런 되게 위험한 과거력이 많긴 하지만 6개월 기간 동안의 교육 동안에 어쨌든 좀 안정적이기도 했고 이분이 평생 시설에 살았으니 우리 단 진짜 뭐 한 달만이라도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그냥 가정용 그 식기에 이제 식사 한 번이라도 좀 해볼 수 있게 진짜 일반 가정 생활을 한 번이라도 좀 체험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좀 드리자라는 그런 어떤 기회 제공 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좀 모험을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집에 그렇게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하시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한데 문제를 고쳐 나가기보다 어쨌든 이분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면서 오히려 또 그 긍정이 부정적인 거를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중간에 집에 나가시게 사시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지역사회에 그냥 뭐 마트를 가시고 직접 식사를 해 드시고 뭐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좀 적응하는 기간을 줬다면 그 이후에는 어쨌든 같이 동료들은 일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맞는 일자리를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마침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있었고 그게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원 안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 이제 뭐 기회가 이제 중단이 되기도 해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일을 하면서 본인이 돈을 벌게 되고 또 그 나머지 시간들은 복지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그 행복학교라는 복지관 내에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서 본인이 글도 배우고 뭐 또 취미 활동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이용하시는 다른 회원분들과 같이 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좀 정상화된 어떤 그런 삶의 패턴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키워드인데 이제 휴대전화와 관련된 건데 이분이 사실 저희가 휴대전화를 사드리고 한 2년 이상은 이분의 핸드폰의 그 별명이 공중전화였어요. 공중전화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받지는 않고 자기가 걸 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 이분이 그때는 그만큼 전화 사용을 사실 못했던 거죠. 저희 기관에서 이제 촘촘하게 1대1로 이렇게 관리를 못 해드리다 보니까 핸드폰이 있어도 잘 사용 못했다가 어쨌든 저희 탈팀에서 이분 케이스를 다시 이제 작년 사업 뭐 초부터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엄청 습득이 생각보다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톡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찍는 거 그리고 뭐 전화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너무 문자 하시는 거 잘 하셔서 오히려 지금은 열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휴가일 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연락 많이 와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촘촘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런 것들이 훨씬 저희가 이후에 이분들의 기능을 이렇게 향상시켜드리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겠다라는 뭐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정착금을 모았던 게 이제 두 가지 일로 해서 모으셨거든요. 1,000만 원, 1,2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에 희망원 내에 이제 그 바퀴, 의자 바퀴를 만드는 데서 일을 하셔서 본인이 돈을 좀 모아두신 게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하시게 되면서 월에 뭐 한 48만 되는 돈을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70% 정도는 적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금하셔서 모으시다가 어쨌든 돈 관리 관련해서는 이분이 계속 이제 좀 소비욕이 있으셔서 그 과거에도 이제 중간에 집 계시면서 본인한테 그 용돈을 좀 이렇게 프리하게 드렸을 때 관리를 하라고 했을 때 하지 못해서 사실은 월에 5만 원 정해놓고 이렇게 돈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정신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지역사회 직접 자립하기 이전에 저희 여기 해피하우스에도 계신 정의사회복지에 있는 여성 정신장애인 주거 제공시설에 그 꿈사라는 곳에 한 3주 정도 그렇게 뭐 연습 겸 저희도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시게 되면서 제가 그 본인의 체크카드를 이제 직접 관리하시라고 이렇게 드렸었는데 2주 만에 한 50만 원 넘게 쓰셔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너무 순수한 게 본인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서 돈을 쓰면은 그 통장에 이력이 남는 걸 모르시고 제가 모를 줄 알고 그냥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과거 어릴 때부터 과거력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들 때문에 이제 그 소비욕이 계속 유지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저희끼리의 얘기들도 있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서 얘기하자면 어쨌든 3주 동안의 그런 체험을 이제 시켜드리려고 이제 갔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뭐 이분이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것들 뭐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집에선 저희가 이제 24시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잠깐 점검을 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되진 않았지만 혹시나 이렇게 뭐 체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러 3주를 갔었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우리 선영님의 더 이런 강점을 저희가 더 알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회원들 사이에서 진짜 핵인싸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뭐 송별회 같은 걸 해주시는데 본인이 막 직접 막 사회를 보시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좀 파악하고 준비를 위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 금전적인 관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 기능이 훨씬 더 잘 됐던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진짜 자립을 준비하는 게 시기가 왔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자립을 준비를 하게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활동 지원 제도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시사 생활을 했고 분명히 그 단체 생활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늘 사람이 또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집에서도 어쨌든 2명, 3명 같이 동료들이 있었다가 이제 진짜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혼자만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조금 본인이 그렇게 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탄다고 해야 되나? 복지관에도 계속 가시고 싶어 하는 것들도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거,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저를 뿐만 해서 많은 다른 직원들, 그리고 봉사자 선생님들, 그리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 뭐 저희 이제 자립하신 분들, 다른 분들, 생활인 분들하고도 연락을 계속 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혼자 있는 게 좀 본인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 함께 뭐 식사도 준비하고 장도 보고 밥도 먹고 외출도 가고 뭐 가까운 근거리 드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서 활동 지원사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또 다행히 되게 잘 맞아요. 달구벌에서 또 잘 관리를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본인의 그 자립생활의 그 만족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활동 지원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소비 활동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거 많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 생각 잘 못하고 그냥 뭐 소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용돈 카드 해서 생활비 카드를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그 한도 안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에피소드가 하나가 뭐냐면, 자립하고 나서 달구벌 아이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을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서 희망원에 퇴소하시고 자립하신 또 다른 언니들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집에 놀러도 가고, 같이 전화번호 교환해서 전화 연락도 하고, 따로 또, 놀러 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저희가 지원해서가 아닌, 자기가 주도적으로 또 새로운 또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자립 후에 또 뭐 좀 변화되고 좀 흐뭇한 얘기인 것 같고요. 뭐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도 뭐 결국에는 이제 계속 뭐 사진 찍어서 어디 놀러 가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사진 보내고, 저 말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시고 또 잘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또 대인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선영님의 자립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비포 애프터가 이렇습니다. 지원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좀 문제들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금전관리 문제. 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계속 인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소비는 계속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좀 확인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립 후에 사후 관리를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숙제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혼자서 이제 살아보신 게 처음이어서 그런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큰 키워드였는데 지금 해결 방안은 이래요. 우선은 본인이 이제 원래는 자립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금전 관리나 이런 것들 본인 하신 게 맞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은 뭐 좀 요청을 하셔서 제가 정기예금 통장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청약 통장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용돈 통장은 본인이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용돈, 체크카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걸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 드리고, 이제 우선은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저희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1번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 본인이 계속 불안을 호소하시고, 만약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관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지금은 우선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후 관리 관련해서는 뭐 저의 좀 김칫국일 수도 있는데, 저희 희망원 내에 좀 사후 관리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는 팀까지 같이 탈팀에 이제 좀 업무로 크게 만들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저희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자립을 했었을 때 생활인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저희가 사후 관리를 아예 전담 업무를 같이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상쇄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립 전후에 응급 상황 관련해서는 사실은 계속 뭐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성당에 도와주시는 분한테 또 연락해서 또 와봐서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또 LH의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서 본인이 또 직접 또 뭐 고장난 거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고 어쨌든 기존의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의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또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방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립하신 대상자들끼리 또 그런 자조모임을 통해서 상호간의 그런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정서적인 부분은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발표가 좀 부족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후에 성우택 선생님 발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 통해서 또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표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우택쌤. 저는 이준혁 씨라고 제가 좀 급박하게 자립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력을 보면은 병원 입퇴원을 되게 자주 하셨고요. 입원하시면 장기간 3개월 이상 이렇게 입원을 하셨던 경력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희망원에는 한 15년 정도 사셨고, 그 희망원에 오시기 전에는 그냥 외부에서 절 같은 데 좀 돌아다니시다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팀에 연계되기 전에 그 자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병원을 무단으로 외출하셔서 월세방을 계약하셨는데 이제 월세방 보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원에 찾아왔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된 직원에 의해서 저희 팀이 연계가 되었고요. 이 연계되고 난 뒤에 저희가 처음엔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만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종합훈련시설에 연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 자체가 제 기억으로 한 달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하긴 했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리고 초기 연계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합훈련시설을 계속 이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제가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공무원한테 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필요한 거 다 신청하게 됐고, 그리고 한 번씩 가정 방문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립하시기 전에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걸 좀 도와드렸고, 이제 휴대폰을 가서 이제 구입해 드렸는데, 그 처음에 이걸 처음 쓰시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복귀하고 해야 되니까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같이 연습을 시켰는데, 3시간 정도 해야 겨우 이제 통합 거는 거, 받는 거 겨우겨우 되셨거든요. 이때가 약간 스마트폰을 중간중간에 가가지고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제가 조금 더 자원을 연계시키려고 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이분이 성당을 좀 가고 싶다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성당 쪽을 연계하려고 했으나 별로 연계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인지 뭐 반찬배달 서비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에 연계되는 거,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못한 상황이었고요, 초기에는.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그 종합훈련시설을 잘 다니셔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다니시고 좀 정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합훈련시설을 한 6개월 정도 다니시다가 6개월도 아니라 4, 5개월 정도 다니시다가 갑자기 못 가시겠다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거기하고 뭐 자기 기분 나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서비스를 자기가 거부하겠다라고 하시길래 이제 종합훈련시설에 전화해가지고 상황을 알아보고자 물어보았으나 그쪽에서 하는 대답은 당사자가 거부해서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가정 방문이라도 한 번씩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달라고 상태라도 좀 파악해달라고 했으나 그 서비스 이용 계약 자체가 가정 방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제 상황은 안 좋아져갔죠.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해보고 초기에는 3, 4개월 동안은 최소 2주에 한 번은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제
종합훈련시설하고 연계가 끝나고 나니까 좀 솔직히 막막해지더라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최대한 이제 정신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시키려고 또 했는데 여전히 거부하셨습니다. 이것도 거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소한 그 밥이라도 좀 드실 수 있게끔 근처 무료 급식소라든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급식소를 소개시켜드리고 거기라도 다니면서 영양이라도 좀 관리하게끔 해드렸고요. 제가 중간중간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업무가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못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다가 한 1월 달쯤에 정신병원에서 제가 만나면서 이제 급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상태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서를 작성해 가가지고 정신병원 대기실에서 만나서 약간 인지적이 떨어지셨을 때 사인을 받았거든요. 어찌 될지 몰라서 그렇게 받고 난 뒤에 정신과 의사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의사분이 약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뒤에 이분이 그 진료 끝나고 바로 이제 외부에 방황을 좀 하셨거든요. 뭐 경기도 쪽에도 가셨다가 충남 쪽에도 가셨다가 저한테 중간중간 연락은 왔으나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막막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사후 관리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희망원에서 저희가 발견을 했죠. 그 외근 갔다 온 길에 그 온갖 자기들 짐들을 뿌려 놓으신 걸 발견하고 이제 상태가 많이 악화됐음을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전화해서 입원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가 6시 넘어가지고 입원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적어놨지만 약간 유인책이죠. 좀 그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유인책으로 그 예비임대주택이 마침 공고가 떠 있어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정신과 상담 이후 긴급 응급 입원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바로 행정 입원 넘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한테 한 번씩 전화가 오시거든요. 초기에는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입원해 계시는데 전화 와가지고 뭐 네 얼굴 똑똑 기억할 거라고 해서 온갖 욕을 다 하시고 끊으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몇 시간대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미안하다 똑 하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 때문에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퇴원하게 되시면은 어떻게 또 지원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 많이 했어요. 솔직히 지역사회 자원에서 한번 튕겼던 분이라 가지고 저도 그쪽 지역사회 자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렇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점으로 관리하게 하자니 그쪽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시는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약 관리가 제일 걱정이신 분이거든요. 병식이 아예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다가 이제 남구 장애인 자립주택에 코디네이터 분이 한 명에서 2명을 맡고 계시니까 계속 체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입주 요청을 해서 입주가 허락된 상황인데 계속 입원해 계시니까 입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상황으로는 그 정신과 증상이 계속 안 좋아지셔가지고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그 의사분께서 이제 이분 자립이 아니라 시설에 가셔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저희가 사후관리 중점으로 관리하다가 남구장애주택을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이 제일 큰 게 지역사회 기관이 갑자기 서비스 종료했던 게 제일 컸습니다. 최소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 때문에 종료하는지 그래서 말해줬으면은 이준혁 씨하고 제가 뭐 관계 유지를 더
견고하게 하면서 개입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조차 안 알려주니까 개입이 되게 힘든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정신질환자분들이 특히 병식이 없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약을 안 드시고 하니까. 그 계속 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약을 보더라도 이게 약을 한 장 한 장 다 셀러보기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 뭉터기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가시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말로 드시는지 확인하는 정도가 끝이라서 약 관리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래서 병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약은 먹어야 된다. 그리고 거리가 좀 멀어서 가장 방문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 희망원에서 왕복으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제가 1시간 반 정도 거리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얘기 좀 개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좀 도와드리고 하면은 복귀하면 2시간 반이 지나 있어요. 당시에 다른 업무들도 있어가지고 한 번 가는 자체가 되게 힘겨웠습니다. 제 일을 미뤄놓고 갔다 와서 뭐 야근하면서 서류 쳐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도 되게 미숙하셔가지고 초반엔 전화가 안 되셨어요. 한두 달? 3개월까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전화 받는 게 좀 서투셔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끄시더라고요. 통화 종료하게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고 계셔서 제가 그쪽 기관에 전화해서 잘 다니시고 계신지를 계속 체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론으로는 정신질환자는 진짜 병식이 최소한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정도 병식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혁 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또 약을 안 드시다가 걸려갖고 그 중증 관리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만 봐도 진짜 병식이 중요하고요. 요즘 분 약 드시고 계실 텐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좀 익숙하셔야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도 전화 걸고 아니면 최소 112나 129에는 전화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익숙해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자립한 분은 약간 특수한 경우가 나가지고 사회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조조인 주인님 또 사후 관리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팀에 사후 관리 전담팀이 있으면은 좀 괜찮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다른 업무가 있으면은 제가 해보니까 사후 관리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계속 밀려나가요, 이게. 그래서 완전 정담해가지고 하는 팀이나 기관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이 자립하시는 건데 정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격자 좀 없앨게요. 네. 저희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하면 되죠? 예. 네, 그러면 그 청음과 그리고 달구벌에서 사전에 질문 주신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이어서 저희가 질문별로 해서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답변 이후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중간의 집이란 뭐냐라고 장함에서 먼저 질문 주셨고요. 그 우수기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그 희망원에서는 사실 1999년부터 지역 사회 내에 이제 일반 주거지 빌라 전세를 얻어서 일상생활과 취업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이제 자립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 이제 중간의 집이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아마 IL의 뭐 단기 체험 내지는 장기 체험홈 정도 되는 어떤 그렇게 기능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 과거에 이제 한 1999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탈실 지원팀 이전에까지 해서는 뭐 한 성공적인 어떤 사회복귀 배출은 한 20분 정도 되시고 그리고 그 뭐 과거에는 이제 알코올 사용자들이 좀 많았으니까
거기에서는 뭐 돌아가시거나 뭐 아니면 또 재발하시거나 해서 재입도 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하여튼 20분 정도는 좀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계시는 어떤 그런 자립에 좀 기반이 됐던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뭐 연달아서 이제 시설에 운영하는 체험원과 비슷한가라는 거 했었을 때는 이제 운영 형태는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용 기간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뭐 비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제 아니면 정신질환, 가벼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뭐 그런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활용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24시간 계시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뭐 느슨하다는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다쳐서 뭐 이렇게 한참 병원 입원했다고 하는데 간병 도움 어떻게 받았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간병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비급여 의료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내에 이제 공동 간병실 같은 병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시설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용 부담 없이 간병을 지원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주거 제공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이선정 센터장님이 바로 같은 법인 내에 이제 기관이어서 더 잘 아실 텐데, 그 정의사회복지회에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김선영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신장애인이셔가지고 자립하기 이전에 3주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요. 원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기관에 TO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뭐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쨌든 그 주거 시설이거든요. 주거 제공 시설이어서 사전에 이제 뭐 방문을 해서 그쪽 면담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뭐 이제 조금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맞았었을 때 이제 계약을 맺고 생활을 하시게 되는 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서비스 같은 것들은 상담, 사례관리, 뭐 일상생활 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뭐 직업재활, 뭐 건강관리, 여가생활 이제 토탈 다 기존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거는 나중에 끝나면 이선정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네, 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뭐 맞습니다. 대부분 과소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지원했냐고 하는데 사실 중간에 집에 계셨던 분들이 과거에는 알코올 사용장애나 아니면은 정신 뭐 질환이나 뭐 이런 분들인데 사실 크게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인지 기능도 좋으시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좀 다 셀프로 잘 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인컴이 뭐 10몇만 원 이상 생기게 되면은 자유적립금이라는 거를 70%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시설에서 공짜로 살면서 그러면 너는 돈을 벌기 때문에 유료로 살아라. 내지 돈을 내건 아니면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금을 70% 이상 넣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유예가 되는 자격 유지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노숙인 법 안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유적립금 통장은 70% 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통장 관리는 본인들이 다 하셨고요. 자립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본인들이 다 잘 관리를 하시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계약을 할 때 뭐 은행에 갈 때 뭐 이제 큰 어떤 처리를 할 때 이제 조금 어드바이스 도와드리긴 했지만 그것 아니고는 그런 케이스는 없고 사실 김선영님 같이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들 본인이 다 활용하실 수 있고 뭐 인터넷 뱅킹들도 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뭐 어쨌든 이 김선영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특별한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에서 간호사가 모든 약을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자립하게 된 본인은 챙겨보면 당연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거는 그냥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점검하는 걸로 통해서 그리고 증상이 계속 안정적인 거가 관찰되는 걸 통해서 밖에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과거에는 그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그 시설 내에 독립된 그 뭐 독립생활관이라는 곳에서 소규모로 이제 그룹홈처럼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직접 담당자가 약을 정리를 하시고 복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세팅해드리고 반복 훈련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6개월 동안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나중에 중간에 집에 가시게 돼서도 교사가 중간중간 방문하면서 봤었을 때 그런 것들이 뭐 약 정리가 되고 복용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뭐가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뭐 정신과 같은 건 증상 관리가 잘 된다는 건 약 복용을 잘 하신다는 반증인 거니까 그렇고 나머지 뭐 뇌과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팔로우 다 보니까 의무과에서 또 병원 진료를 가시게 되고 또 연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면서 또 체크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제 뭐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개통 이후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예, 진짜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제 생각인데 시설에 계실 때 옆에서 도움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보고 그걸 바로 습득을 하셔야 습득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계속 반복 수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계셔야 좀 쉽게 익숙해지실 거고요. 또 뭐 익숙해지시면 사용하는 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스마트폰은 익숙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에 계실 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효과성이 높을 거고요. 네. 예, 6번. 6번 이용의 자립에서 희망원에서 곧바로 독립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이준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돼가 독립을 하신 상황이고 다른 분들은 보통 저희가 자립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계속 사회를 하면서 검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독립을 시키고 있고요. 뭐 체험 호흡이라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6개월 한 달하고 6개월하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가실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이엘 센터의 도움을 통해 독립하셨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앞에 두 케이스 전부 다 아이엘 센터하고 연계된 경우는 없고요. 그 씨가 네. 거기 어디 꿈이 있는 사람들 네네네네네. 거기 한 달 이용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한 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역의 아이엘 센터를 이용한 자립은 아니고 희망원에서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자립을 준비를 해서 간 케이스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성우태 선생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립하신 이후에 지역사회 자원 연결을 위해서 이제 난구장애인 자립주택을 이용한 케이스이긴 하죠. 네, 보통 저희가 희망원에서 케이스가 자립이 두 가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비장애인이나 가벼운 정신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당연히 뭐 지역의 아이를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립 지원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발달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엘 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자립 지원을 하는 게 그래도 더 전문적이고 어떤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그렇게 자립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저희 방향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H 주택공사 주택계약 관련해서는 그 국토부 훈령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에도 잠깐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약한 주거 인정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독방이라든지 뭐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뭐 또 여러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케이스들과 저희 노숙인 시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에 이제 3개월 이상 생활을 하셨으면 그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과정이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거를 신청을 해요. 취약계층 주거 지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군청으로 가고 군청에서 다시 대구시에 이제 서류를 올리게 되면은 대구시에서 보통은 뭐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합격이 되면은 그 심사 합격된 결과가 LH공사에 다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러면 LH공사에서 저희 쪽에 그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 네, 어쨌든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국어를 이제 리스트를 제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보시고 선택하시고 계약하는 이렇게 이제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임대보증금이랑 그다음에 이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들은 주거복지재단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 주체는 당연히 당사자 이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태소의 사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탈실 지원팀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자립 대상자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 동안, 한 달 동안은 주 1회 이상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은 월 2번 정도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서비스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단절되면은 그 제일 쉬운 방법이 행정복지센터 얘기해가지고 사대 관리 중에 긴급하게 이렇게 지원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가 개입 들어가는 기간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희망 태소위에서 지속적인 게 가능한가? 뭐 대상자 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저희가 업무 과중이 될 건데, 그래서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사후관리 전담팀이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뭐 희망사항이고요. 해소하고 나면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신청하고, 지역의 자활센터를 이용한다든지, 뭐 지역사회 기관에 뭐 예를 들어 정신건강 뭐 복지센터라는 이런 이용하는 것들 사실 또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퇴소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개인 자격이 아니라 당연히 팀의 업무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구벌 질문 넘어갈게요. 달구벌에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퇴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걸 물으셨는데, 사실 IL 같은 경우에 IL을 통해서 자립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단기 체험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관에서 보통은 어떤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자립 상담이 들어왔었을 때 이분의 일상생활 기능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사례관리 통해서 단기 체험할 수 있는 IL 센터 쪽으로 기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냥 IL 센터에서 결국 한 달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어쨌든 그런 사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희 희망원에서 직접 자립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의 중간에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체험홈이 되겠죠. 거기에서는 뭐 과거에는 뭐 3년씩 뭐 어떤 분이 이제 10년씩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이제 검증하고 나서 저희가 했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냥 사례 회의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 자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번 문항에 대해서는 그 사후관리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그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는 이게 당사자도 답답하고 사후 관련 입장이 답답하다 보니까 네, 경험해 보시면 약간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안에서 훈련을 최소한 스마트폰은 훈련 받아서 나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공 사례 관련해서 40번 넘게 정신과 증상 질환, 입퇴원 반복 얘기를 했는데 어려움을 느낀 사례는 없었냐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참석하기 이전의 히스토리인 거고요. 그때 이제 그 사회복지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그램 참석하시고 교육받고 하시면서는 사실은 그러한 문제가 없이 안정적이셨어요. 그 이후에 계속 자리 준비하면서는 본인이 복지 일자리 하시고 뭐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시면서 오히려 또 긍정적인 게 강화가 돼서 더 증상이 안정되고 더 많이 좋아지신 케이스여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크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뭐 약 점검하고 뭐 이런 것들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1킷엔 해당은 안 됐고요. 사후 관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뭐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자활센터에서는 뭐 6개월에서 1년까지 사후 관리 기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년씩 이분들이 계속 문제 발생하면은 저희가 뭐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10년씩 자립하신 지 10년이 되신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를 지원을 받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수급이 끊겼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 도래해 있었을 때는 간혹가다 SOS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희망원도 사실은 뭐 달고벌하고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렇고 다만 이제 성우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 기관에 이제 연락해서 상황 공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행정복지센터에 어쨌든 사례관리 전담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정신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증상관리라든지 결국에는 그렇게 최대한 지역의 많은 자원들 촘촘하게 좀 연결해놓고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지고 완충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희망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뭐 이런 탈시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희망원에서도 의무팀에서 뭐 저희가 이제 건강관리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과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은 뭐 그냥 약물주사관리 교육 이 정도와 별다를 게 없는데 다만 이제 탈시설을 준비하시고 자립을 준비하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그런 사회성 회복을 위해서 여기 계시지만 이제 해피하우스, 정신장애인 이용시설 해피하우스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그 야간에나 어쨌든 그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 좀 더 촘촘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의 정인 사회복지재단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나 꿈들이 많고 이게 남자도 시설이거든요, 거주시설. 그래서 이런 곳에서의 어떤 뭐 3주간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한 번 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점검 내지는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진행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우선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했는 거에 답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네, 혹시 그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고, 혹시 현장에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고, 그리고 이순정 실장님께서는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총평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지금은 쭉 발표하고 질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너무 발표 잘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팀장님, 김수진 팀장님 켜셨어요. 예, 예. 네. 설명 하면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하고도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많았고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 일단은 뭐 좀 쉽게 시작하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 교육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는 이제 발달장애인 위주의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뭐지? 그냥 일반 누르는 전화기는 그냥 이렇게 뭐 받고 뭐 이렇게 걸고 이런 게 간단한데 스마트폰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만지면서 전화기 아예 뭐 이상하게 되거나 아예 뭐 작동이 안 되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막 있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저희도 뭐 이제 그 월에 한 2회 정도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통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일단은 교육하는데 되게 좀 힘들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이제 저는 이제 외부 체험업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아직 스마트폰을 아직 개통 안 하신 분들이 사실은 몇 분 계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체험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거기 익숙해져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아직 이제 개통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사례 공유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일단 자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스마트폰은 꼭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설에서 사전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에 좀 공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네. 네, 예, 지난번 얼평빌라 그 기관 방문 때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지금 시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설에서는 스마트폰 가진 분들이 몇 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좀 탈시설을 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걸 자기끼리 뭐 물어보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언제까지 자립하는 걸 갖다가 이게 스마트폰은 기종이 계속 바뀌는데 그걸 갖다 언제 훈련시켜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설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편화시켜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맞아요. 네.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다만 이게, 그거는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 자체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또 반대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분위기라는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냥 뭐 꼭 자립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시설에서는,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좀 권장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좀 발달장애 위주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문도 안 되시고 좀 이게 어려운 분들의 한계성 분명히 있는 거는 같기는 해요. 네,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진짜 태어나서 뭐죠? 2년 정도만 돼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너무 잘 하잖아요. 애기들도.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오히려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뭐 약간 오히려 화면이 큰 태블릿 그런 PC 중에서 왜 영상을 본다거나 본인이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단계를 뭐 최소화해서 그렇게 또 이용하는 그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도 뭐 저희가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게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이렇게 그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 케이스냐 하면 이게 뭐 이제 그 데이터 통화료가 진짜 폭발이 그쵸. 네. 많아서 맞죠. 한 예. 달에 그 휴대폰 요금이 막 거의 뭐 100만 원 가깝게 네, 막 저희도 그런 그렇게 케이스 있었어요. 네, 네, 네. 나오는 경우도 그때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뭐 이렇게 원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굳이 뭐 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제 그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이 좀 그런데 이제 음, 전화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딱히 이제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그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뭐 본인이 어떤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욕구가 있다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상여금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그 스마트폰을 별도로 관리하는 또 시간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더 이제 추가로 아. 가중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저희 희망원에서는 그 자리 프로그램의 공포를 갖다 한 10대 정도 저희들이 좀 구입해서, 자리 프로그램 중에 어떤 뭐 훈련, 뭐 사용 방법, 이걸 맛보기로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사실은 스마트폰에 대한 경험 자체도 없이 본인 비용을 특히나 뭐 요즘에 다 그렇지만 개통하면 2년 동안 약정이 또 있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팀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자리 프로그램 안에 그 스마트폰을 체험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 계속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노출시켜 드려서 맛보기, 정말 말 그대로 맛보기를 하고 거기 통해서 혹시나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나 스마트폰 사고 싶어요, 쓰고 싶어요 하면은 그게 이제 또 구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 좀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산다 이런 거보다는 뭐 어쨌든 공기계에 해서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만 되면은 통화 제외하고 사실은 다 또 쓸 수 있으니까 개통하지 않아도.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또 접근해 보거나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김승혜 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시설의 자립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마이크 꺼지게. 마이크 끄시고, 마이크 온 해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는 이제 희망원은 대규모 이렇게 시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런 지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희망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도 단기 체험이나 장기 체험 왔을 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거의 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은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하신 분이나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뭐 식단 관리라든지 아니면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좀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 상황이 개별적으로 자립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고 앞으로 그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협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김승혜 팀장님, 네. 저희들이 지금 알센터를 이용해서 나가는 분들하고 저희 직접 또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신장애인을 갖다가 지역사회로 독립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알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에 어떤 시설 기관 방문은 정신장애인 그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할 거거든요. 전국에 전국에 지금 한 개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어떤 지역사회 종합시설하고 다른 정신질환자 자립, 정신장애인 자립 이제 생활센터이기 때문에 곧 방문할 건데요. 지금 달구글에서는 몇 케이스를 갖다가 정신장애인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가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저희가 정신장애인을 이제 뭐 단기 체험했는 게 희망원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아예 없고 이전에 뭐 체험홈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램 참여자도 정신장애인 분은 없으셔가지고 완전 초반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든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분이 만약에 약물 관리는 잘 되시지만 일상생활 영역에서 다른 분이랑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데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저희 쪽에서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정신장애인 쪽에 아까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관 방문도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쪽에서 어려운 점을 좀 많이 여쭤보고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사례들은 저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정신장애인 이게 결국에는 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사실 노하우가 맞아요.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아예 쪽도 발달이라든지 지체장애인들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셨으니까 그쪽은 정말 잘 아실 거고, 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제 생활하실 때 이분들의 이런 특징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나름은 어쨌든 파악하고 해서 또 당연히 자립할 때 그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지만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는 사실 저희도 맞아요. 아니 이런 모습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는 정말 그런 막 이런 경우도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뭐 어찌 보면은 단기 체험 한 달 동안 내에서 어느 정도는 기관에서 그런 특징들이 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속된 말로 그때는 그래도 딱 이렇게 좀 감추고 있다가 이제 진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그런 것들이 일수가 있어서 사실은 뭐 그건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나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정신장애라는 이제 특성상 그게 무드라든지 또 질환 이렇게 증상으로 발현됐었을 때 약간 노멀하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그게 어쨌든 IL에서 지원을 하는 어떤 자립 지원한 주체이긴 하지만 기존에 정신건강센터의 어쨌든 정신건강 전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기존의 정신장애 쪽을 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인사회복지회처럼 이런 기관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좀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그렇게 뭐 하면은 당연히 경험하면은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두려움이 약간은 뭐 이해 내지는 그런 걸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선정 실장님, 마이크 온 해주세요. 예, 예. 화면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선정 선생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예쁜 얼굴이. 들리세요? 예. 아니, 말은 잘 들리는데, 지금 카메라를 끄셨는지, 아름다운 얼굴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어디 갔는 거 모르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땡겨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예. 달려있네요. 예. 됐습니까? 안 보이세요? 예.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보이네요. 예. 예. 네, 보입니다. 예, 안 보입니다. 보여요? 예. 진짜 오늘의 이제 이 두 사례에 대한, 증거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피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거고, 지금, 예. 발구벌 IL센터도 지금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정인사회복지회는, 지금 달성군에서 다양한 정신장애인,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문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두 사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을 듣고, 자본이 어디서 많이 들리는데? 제 소리인가? 예, 그래서 일단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잘 들리세요? 예, 들리시는가요? 예, 들립니다. 예. 안 그래도 두 사례를 들으면서 그 정신과 치료받으시는 회원분들이 이렇게 또 특히나 이제 희망원에 계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또 지내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연세도 그만큼 많으시고 또 이 병 자체가 만성화되신 분들이라서 나와서 사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남자 시설이 저희가 작년에 한 7월쯤에 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도 이분도 이제 저희가 1층에 있는 이분은 우리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오래 이용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증상이 이렇게 조금 안 좋으셔서 또 대구정신병원에서 또 좀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남성 공동생활 과정이 생기면은 꼭 오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작년에도 이제 입소하시자마자 증상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을 하셨다가 괜찮아지셔가지고 또 생활 잘 하시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그 증상이 조금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구정신병원에 입원할 자리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입원 대기를 걸어놓고 일단은 그래도 밖에서 한번 약물 조절 잘 해 나가면서 한번 생활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정신장애인 분들의 이제 증상의 기복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분들의 병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의 어떠한 생활 속에서 이분의 이제 증상의 변화나 생활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긴밀하게 잘 봐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체계가 갖춰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전에 우리 그 여자 회원분 같으신 경우에는 우리 꿈에 있는 사람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자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향후에 이분이 이제 이분이 살아가시면서 또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오실 수 있는데 그때 이분한테 개입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체계를 좀 사전에 잘 갖춰 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두 사례 다 봤을 때 두 번째 사례분은 증상이 조금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 나가시는 상황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자립해서 살아가실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회원분들이 이렇게 또 일단은 뭐 약을 일단 저희 또 보면 잘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약을 잘 드셔도 약물 수능도라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약을 잘 드셔도 증상이 조절이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분은 일단은 지금 좀 이렇게 이 증상부터 조금 안정이 되시는 거를 보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립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자족 모임에서 또 우리 그 동료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뭐 해피하우스나 이런 데 오면은 또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분들을 만나실 수 있고 저희도 회원들끼리 또 자족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이 보니까 그것도 제가 우리 그 꿈사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성격도 되게 활달하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복지관이나 그 자립지원센터의 자족 모임 외에 이분이 또 뭔가 여기 오시면 또 연락할 수 있는 친구도 사귀실 수 있고 본인이 또 시간이 되시거나 할 때 저희의 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이 앞전에 분 한 데는 이렇게 정신장애인 주간 시설도 플러스로 해서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지역사회 자원 체계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예, 아주 전문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성우택 쌤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성우택 쌤 말씀했는 것처럼 발표 중간에, 지역사회 기관하고 연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탈시설과 자립 지원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인사회복지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교류가 있으면 아주 이렇게, 협조적인 체계 속에서 자립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면 어떻게 빨리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송태쌤 사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시설한테 요구를 하고 개입을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도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기관 이기주의 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서 상당히 제가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분이 재발에 대한 단초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인이든 뭐 모든 장애인들이 자립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순정 쌤이 말씀했는 것처럼 지역사회 체계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코 성공한 어떤 그런 사례를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 말씀에 약간 덧붙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시설에서는 자립을
해서 이제 보내는 입장인 거잖아요, 지역사회로. 근데 그게 IL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도 같이 하는데, 어쨌든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됐을 때에도 저희가 최대한, 물론 이제 기간이, 지금은 저희가 시설에 계시는 동안은 자립에 대한 모든 과정이나 준비를 저희가 주도하고, 그게 어쨌든 지역의 IL 센터로 넘어갔었을 때는 IL에서 그게 주도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러면 뭐 속된 말로 던져놓고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조력자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로는 저희가 이런 표현 하는데 그 새로 뭐 좀 악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니면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든지 추가로 어떤 뭐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게 왔었을 때 그런 것들을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좀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쨌든 IL을 통해서 자립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차후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자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자신의 어떤 컨디션에 맞는 지역에 있는 정신장애인 또 뭐 주거시설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전문시설로 가시든 어쨌든 그런 쪽에 있어서도 계속 연계를 하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적응하실 수 있도록 계속 조력자의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 시설에서도 좀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을 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저도 맞아요. 뭐, 나중에 예,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우리 희망원에 계시는 분들은 아까 희망원에서도 이분들이 나오고 나신 다음에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희망원에서 이제 지냈던 세월이 몇십 년의 세월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만약에 뭐 저희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 연계가 된다 하셔도 저희하고의 또 이렇게 라포가 형성돼서 저희하고 또 쌓여진 세월이 짧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심정적으로 희망원에 또 의지하는 부분이 크실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뭐 고향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사회 이분이 퇴소하시고 난 다음, 자립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가 되더라도 희망원과 그 여러 기관들이 조금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이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이 탈설 그 지원 실무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 자원들에 소속된 직원 선생님들, 실무자들이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정 쌤은 아주 잘 들어오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은 지속적으로 2년차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런 실무 협의체에 대한 구성들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김한구 대리님, 예, 마이크 온 해주시고. 아, 예. 네네. 예, 지금 해피하우스도 지금 정신장애인 장애인 보호자업장을 운영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사회 독립을 하게 되고 자립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업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이라는 거는 지금 복지 일자리도 이제 요번에 발표한 분 중에 복지 일자리 공적인 어떤 복지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보호 작업장에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능력 개발원에서는 탈수 자립 지원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그 지역사회 어떤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뭐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또 이 실무협의체의 그런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직업재활 시설에 이제 협조를 좀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협조된 기관, 수행기관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희망원에서 연계되는 분들 일단 먼저 직업평가를 먼저 거친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분이 복지 일자리가 적합한지 아니면 직업재활 시설 정도의 훈련이 적절한지 아니면 좀 더 기능이 좋으셔가지고 일반 사업체에 단시간 일자리 정도도 투입이 가능한지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투입을 이제 협조를 좀 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구 남구 전원 서비스에 이제 현장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수행기관이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요. 그 현장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수행기관에 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사업체에 취업을 하기 전에 그 취업될 예정인 사업체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취업도 당연 중요하지만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도 좀 중요한데요. 일단 희망원분들은 이때까지 직업 생활을 좀 과거에 한 20년 전이나 좀 오래 전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직업군들이 최근에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직업군들이 아니라 한 20년 전에 머물러 계시는 직업군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또 대구에서 어떤 쪽으로 장애인 직업적으로 취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좀 부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직업들을 체험을 해보더라도 직업을 갖기 위해서 본인이 갖춰야 되는 역량들을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저희 지구에서 교육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적인 내용은 지역사회에 있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체험을 나가는 활동이랑 그리고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되는 역량을 교육하는 교육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현장훈련센터 이 기관들에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겠건 아니면 평가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현장훈련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거 이제 연계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협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